오늘은 한국 중장년층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졌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14,000명을 넘어섰고 한국은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중심에는 특히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가계부채 부담, 조기 퇴직과 재취업의 벽, 노후 준비의 공백까지 삶의 전 과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왜 이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숫자들이 이 절망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23년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5명으로 OECD 평균 약 11명의 2배를 넘습니다. 세계 최고 자살률 국가였던 리투아니아도 OECD 가입 이후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줄였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잠정 통계는 상황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자살 사망자는 14,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약 29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중장년층의 위기가 두드러집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와 50대는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특히 50대는 인구 10만 명당 약 33명, 40대는 약 32명으로 나타나 이 두 연령대만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4년 연령대별 증가폭을 보면 불안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년 대비 50대는 12%, 10대는 10% 증가했습니다.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50대는 전체 자살자의 21%, 40대는 19%를 차지해 두 연령대만으로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은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에도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고 삶의 질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하루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결국 중장년층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는 그 배경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는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주택담보대출, 생활비까지 대부분의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연령대입니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며 월급이 들어와도 여유를 느끼기 어렵죠. 많은 중장년층이 월급이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라고 말할 만큼 가계 경제의 압박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고용 불안정에 심화합니다. 2024년 은행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그 대상이 40대 초반까지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50대 중후반이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40대도 예외가 아닌 거죠.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간 관리자급 인력이 재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40대가 가장 먼저 구조조정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실직 이후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년 임금 근로자 중 4명 중 1명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실직 후 재취업은 쉽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지위가 하락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한번 무너진 가구 소득 기반은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경력과 숙련도가 있어도 나이만으로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균열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지며 중장년층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직장이 주요 인간관계의 중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면 사회적 관계망도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고립은 정신적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다섯째,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생계 걱정, 가족 부양 책임, 노후 불안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데 특히 중장년 남성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더 소극적입니다. 치료비 부담, 사회적 낙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이 겹치며 상담이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얽히며 중장년층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계층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경제적, 정서적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삶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23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2%로 국가 경제 규모보다 가계가 짊어진 빚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국제금융협회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1위이며 전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다고 알려진 스위스, 호주, 캐나다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요소인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공식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 성격을 띱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7%까지 치솟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부채의 중심에는 중장년층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부채 증가세가 44세 이하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해 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2022년 이후 이어진 급격한 금리 상승이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즉각적으로 가계에 전달됩니다. 이런 부담은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상승으로 확인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DSR은 약 2%포인트 상승해 증가 속도 기준으로는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거죠. 한국은행 분석도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3년에서 5년의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80%를 넘을 경우 경기 침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10% 이상 급증한 국가 중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민간 소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장년 가정의 삶은 빚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월급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면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저축이나 노후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일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채무가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면 중장년층의 가처분 소득은 빠르게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 구조적 압박이 중장년층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평균 약 3배에 이릅니다. 노인 5명 중 2명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절대적 빈곤이 아님에도 한국의 수치는 단연 돋보일 만큼 높습니다. 통계를 마주한 중장년층의 불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지금의 40대와 50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도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감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4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 공백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그칩니다. 수급 개시는 6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가까이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발생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고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8%로 OECD 회원국 평균 약 14%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후 소득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생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 부담이 고령 노동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중장년층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도 벅차지만 미래는 더 가혹할 것이라는 감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4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그 현실이 확인됩니다. 55세에서 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41%는 25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만 받고 있습니다. 1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약 14%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이지만 많은 노년층이 이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구조는 중장년층에게 계속 일해도 가난이라는 감각을 더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존엄 있는 노후가 어려운 현실이 중장년층의 불안과 무력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40대와 50대는 고용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대입니다. 은행권에서 벌어진 일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AI 챗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기존 업무를 대체하고 조직 구조도 수직형에서 수평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봉이 높은 40대 중간 관리자들은 구조조정 1순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통신업계도 흐름은 같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만 50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금융, 제조, 통신, 유통 등 여러 산업에서 중간 관리자급 인력을 재편하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장기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일단 살아남았다 해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40대 후반부터는 임금 상승이 정체되기 쉽고 승진 기회도 줄어듭니다. 조직 내 역할은 점점 좁아지고 젊은 인력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도 늘어나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경력의 활용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는 중장년층의 정신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형성하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던 역할이 무너지는 경험이 됩니다. 가족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고립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를 받았을 때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고 두 아이의 교육비와 대출 상환을 떠올리며 밤잠을 설칩니다. 한국의 자살률에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에서 이듬해 22명으로 뛰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때도 자살률이 다시 상승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증가폭이 더 컸으며 2009년에는 31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22년 잠시 감소했던 자살률은 23년과 24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경제 불확실성과 생활고가 심화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 충격과 거의 동시에 움직이며 이는 매우 일관된 패턴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중장년층입니다. 이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실직과 소득 감소가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가장 많은 경제적 책임을 짊어진 상태에서 보호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충격이 오면 그 압박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부채 부담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가정에 압박을 주고 이런 경제적 불안이 심화될수록 자살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식도 이를 강화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고연봉, 고근속 인력이 많은 40대와 50대가 우선순위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상은 강제에 가깝습니다. 거부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승진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해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됩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4년에서 5년 뒤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한국처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경제 충격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 산업 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또 한 번의 충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가 닥칠 때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반복되는 이 패턴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평생 직장 개념은 그때부터 빠르게 사라졌고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이 일상처럼 반복됐습니다. 이때 20대와 30대였던 세대가 바로 지금의 40대와 50대입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용 불안을 당연한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언제 일터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속도로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빈국에서 시작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불과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성장은 사람보다 앞서 있었고 개인의 삶보다 국가의 경제적 목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나약함으로 치부됐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중장년층은 성장했고 부모 세대가 일터에서 묵묵히 버티는 모습을 보며 회사에 충성하면 보답받는다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IMF 이후 무너졌습니다. 성과주의가 전면 도입되고 연공 서열은 빠르게 사라졌으며 해고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업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장년층이 기대고 있던 약속들은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직하면 능력이 부족해서이고 빚을 갚지 못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됐고 우울증조차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결과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실직과 빈곤, 정신건강 문제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고착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한국과 크게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중장년층이 실직해도 최대 2년 동안 이전 임금의 60% 수준을 보장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실직 후 재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를 배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공일자리가 다양하게 존재해 정부가 고용의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 국가는 실직을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합니다.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업급여는 짧고 금액도 낮으며 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에 머물러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직자는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빚을 내며 버텨야 하고 그것마저 불가능하면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사실상 홀로 남겨둔 채 시스템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이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진 40명이 내일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2025년 한국 중장년층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한국 중장년층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세계 최상위, 노후 빈곤율 OECD 1위, 평균 퇴직 연령 53세, 고용 불안정, 재취업 장벽.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중장년층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자살률은 더 악화될 것이고 다음 경제 위기가 오면 더 많은 중장년층이 무너질 것입니다. 중장년층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